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0.8%의 반등세로 2687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요즘 큰 그림을 보는 게 어려워서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 늘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큰 그림으로 시황을 가장 잘 봐주실 수 있는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네, 코스피가 일단은 2700선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전저점 테스트는 뭐 차치하고 어떨까요? 일단 2700선 길게 본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수되고 그 이상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2700선 회복이 회복 그리고 안착이 좀 쉽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당분간 그러니까 5월 초 시장의 방향성,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2650에서 2700 좁은 박스권, 여기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다면은 2600선 지지력 테스트하는 그림들을 그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중국 변수에 대한 부담들을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찍었고 이제 추세 반전이다라고 말할 만한 동력도 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아마 5월을 지나면서 시장 방향성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을 활용하면서 즉 어제처럼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반등의 어떤 계기는 어떤 이슈가 마련해 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본다면은 5월 초에 있을 5월 FMC 회의 그리고 5월 10일 전후에 있을 4월 CPI 발표가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5월 FMC 회의에서는 뭐 양적 긴축 발표를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큰 그림들을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다 나오게 됩니다.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그 다음 스텝에는 더 이상 더 나가는 건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부담은 정점을 통과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젯밤에 발표됐죠. 3월 CPI가 높게는 나왔지만 유가만 좀 안정되면 4월에는 꺾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통화 정책은 정점을 통과하고 물가 상승 압력도 이제 3월 달을 피크로 꺾인다라는 심리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은 좀 더 위쪽으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이제 CPI 발표된 게 8%라는 게 굉장히 압도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전월 대비로 보면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유가 상승이 월등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100달러 수준에만 유치하게 되면 4월 달에는 전월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시그널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내용을 좀 보셔야 할 텐데 그런데 이게 걱정을 더하는 게 요즘 환율 이슈도 그렇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매력을 못 느낀다기보다는 지금 워낙 악재들이 많이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럽 변수가 조금 불안해지다 보니까 워낙 달러 강세, 워낙 약세 압력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국 변수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 조치까지 들어오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한국 증시를 사기보다는 좀 매도 우위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게 2분기를 지나면서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이상 시장에 압박을 주지는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미국 통화 정책이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아마 달러 강세가 더 전개되기보다는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부터는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2분기 하반기에는 달러의 약세 압력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외국인 수급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안 사고 시장도 어렵고 그래서 테마주만 기승을 부리고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는데 주도주가 없으면 시장도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순환매가 전개되는 상황인데 순환매가 전개된다는 의미는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모호하다. 그리고 박스권 등락 정도로 가둬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런 흐름들이 좀 잡히기 위해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고 경기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살려나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아마 그런 흐름들은 빠르면 5월 중에 늦어도 2분기 안에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그 전까지 시장이 불안감들을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이요. 네. 확신 가질 수 있나요? 뭐 저는 네. 나름 신뢰도를 갖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경기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건 맞지만 OECD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CPI를 확인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는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중에는 경기는 바닥을 통과하고 물가는 고점을 통과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들이 조금 완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유가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전쟁이 2월에 터졌기 때문에 네. 시차를 두고 점차 반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숫자로 안 나타나도요. 네. 그런데다가 그런 물가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에 대한 부담도 네. 앞으로 계속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이런 우려감들이 숫자로 악화되어서 나타나면 오히려 시장은 그걸 확인하고 또 더 부담을 느끼게 되진 않을지 선반영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네.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한 시점은 2월이었습니다. 3월 달까지 조금 이어지긴 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슈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 초기 국면이 가장 극렬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유가들을 본다 하더라도 초기 국면은 130달러 까지 갔던 게 지금 10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쁜 국면이 전개되기보다는 지금의 부담 요인들이 조금 더 지속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변수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가 조금 완화되게 된다면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런 힘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는데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중국의 봉쇄 조치가 상하이도 셧다운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풀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좀 경기가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불안해지는 만큼 거기에 대한 정책 대응도 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균형감 있게 바라보신다면 지금 불안 요인들이 더 나빠지는 거냐 앞으로는 좋아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신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지준율 인하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 아직 뭐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이 된 건 아닌데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되진 않았는데 그동안의 중국의 흐름들을 보면은 봉쇄 조치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방어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본격적인 재정 정책을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방어력을 높이려고 하려는 것들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네.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다. 네, 중국이 맞습니다. 지준율을 인하해서 네. 경기를 좀 완화해 나가려는 네.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을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앞서 실적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뭐 너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은 네. 악재가 워낙 많지만 기업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주도주, 실적이 호전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대 많이 네. 하고 그게 대표적인 삼성전자인데 주가는 신저가란 말입니다. 네. 네, 그런데도 지금 경기 완화와 물가 오르는 것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진짜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좀 하방압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뭐 실적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기대에 대한 좀 눈높이 조정 아니면은 좀 기대감이 좀 약해지는 그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밀려나고 있는데 저는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레벨업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업황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눌리는 것은 반도체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다가 최근 꺾이는 그림들이 조금 나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PC 수요라든지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에 좀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선반영하고 있어서 저는 작년과는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안한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다면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그림들을 점차 반영을 해가면서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까요? 왜냐하면 앞서서 저희도 이 자동차 얘기도 하다가 네. 수요가 진짜 늘어날까에 대한 물음표를 지울 수가 없어서 네. 투자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PC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 네. 계속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경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개인들도 뭔가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네. 예, 지출하고 투자하기 쉽지 않은 국면이 네.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는 재고가 워낙 낮기 재고가 때문에 낮죠. 예.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입니다.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은 코로나19 당시 소비 충격을 절반밖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눌려있긴 하지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은 봉쇄 조치 영향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되면서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날이 풀리면서 경기 부양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불안감들이 여러 가지 전망에 녹아들고 있지만 향후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들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또 한 축으로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성장주들이 네. 굉장히 부담을 느끼잖아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계속 뭐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 기업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의 주가가 이걸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성장주라고 한다면 네.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성장주라고 해서 고밸류 종목이라기보다는 고밸류를 정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라든지 2차 전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럼 왜 지금 빠지냐? 금리가 급등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금리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예. 규제 완화 기대감에 먼저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좀 눈높이 조정 과정, 기술적으로 좀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좀 전개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업종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뭐 성장주로 평가되긴 하지만 최근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저는 2차 전지는 워낙 급등한 데 따라서 되돌림 과정이 인터넷 업종과 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조정 과정이 나온다면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성장주라기보다는 이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시장의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좀 뭐랄까요? 굉장히 든든해서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팀장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자,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좋고 지금 네. 매수해 나갈 구간이고 네.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뭐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 네.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그 잘 알매도 불구하고 네. 저를 비롯한 우리 투자자분들은 당장 도대체 전저점을 어디까지 테스트할 거냐. 4월의 고비를 이 무사히 넘길 수 있겠느냐. 이러다 다 네. 손절해가지고 마이너스 계좌가 더 커지지 않겠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일단은 전 저점이라고 한다면 2,600선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그걸 언더슈팅하게 된다면은 뭐 되게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비중이 많아서 뭐 어떻게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좀 계좌를 보지 마시고 좀 시간을 보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4월, 5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아마 고비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비가 지난 다음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만한 변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왜 지금 좋은 변수들이 나오곤 있는데 왜 반영을 안 하냐? 아직까지는 악재에 대한 부담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무게감으로 따져봤을 때 호재와 악재의 무게감들에 있어서는 좀 악재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악재의 무게감을 덜어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호재에 대한 무게감들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가장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분간 좀 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을 거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이 시간을 버텨보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아마 6월, 7월 이제 가을쯤 되면은 굉장히 좋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학 기간에 또 모셔야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